그 상자는 애초에 열리지 않게 만든 물건이라고 했다. 그런 상자가 지난 겨울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의뢰인은 상자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도로 잠가달라고 했다. 경기 북부의 소도시에서 고가구 복원 공방 일을 배운 지 3년째 되던 봄이었다. 사장님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대패 소리만 듣고 나뭇결을 마치는 사람이다. 그 손이 물건 받기를 사양하는 모습을 나는 그날 처음 봤다. 남자는 택배도 퀵도 아니고 직접 보았다. 낡은 보자기로 세 겹을 묶고 앉고 문지방을 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보자기에서 나온 것은 어른 팔뚝만 한 오동나무 함이었다. 빛깔은 오래된 마룻장처럼 가라앉았고 손때 대신 잠금이 온몸에 퍼져 있었다. 이상한 것은 이음매였다. 뚜껑도 경첩도 잠을 새도 없었다. 6면이 통째로 맞물려 있어서 어디서부터가 뚜껑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타. 겉면 어디에도 칼이 들어간 자국이 없어. 나무가 처음부터 그 모양으로 자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두드리면 빈소리가 났다. 남자가 아래쪽 모서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벌어집니다. 조금씩이요. 실금이라 하기엔 넓고 틈이라 하기엔 좁은 자리였다. 사장님은 장갑 낀 손으로도 상자를 만지지 않고 남자의 얼굴만 오래 살폈다. 어디서 난 물건이냐는 물음에 남자는 유품이 아니라 맡아온 물건이라고 답했다. 순번이 있다고 했다. 자기 집 다음 차례였던 집이 지난가을 통째로 사라졌다고. 이삿짐을 다 챙기지도 않은 채였고 마당에는 세간이 반쯤 남아 있었다고 했다. 남자의 낯빛은 오래 앓은 사람처럼 옅었고 상자를 내려놓은 뒤에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저희 집에 아기가 옵니다. 더는 못 돕니다. 사장님은 한참 만에 상자를 받았다. 그리고 값 대신 규칙을 불렀다. 바닥에 바로 놓지 말 것, 해가 지면 손대지 말 것. 일이 끝날 때까지 공방에 여자와 아이를 들이지 말 것. 남자는 그 규칙을 이미 다 아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다. 상자는 작업대 대신 벽돌 2장 위에 올라갔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그 물건을 등지고 앉는 버릇이 생겼을 뿐 일은 일대로 돌아갔다. 사장님도 나도 상자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공방에는 대패질 소리만 찼다. 열흘쯤 지난 밤 늦게까지 남아 치를 말리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마른 나무 속에서 모래가 쏠리는 소리였다. 상자를 기울인 사람이 없는데도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소리가 그쳤다. 귀를 가까이 대볼 엄두는 나지 않아서 나는 작업대 반대편 끝으로 물러나 있었다. 불을 끄고 숨을 죽이자. 소리는 아까보다 벌어진 모서리 가까이에서 다시 시작됐다. 다음 날부터 나는 아침 저녁으로 상자 무게를 쟀다. 저울 농금은 잴 때마다 달랐다. 비 오는 날은 무겁고 갯날은 가벼웠다. 나무가 습기를 먹고 뱉는 정도가 아니었다.
많게는 2근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저울을 믿지 못해 사장님 앞에서 2번을 다시 쟀지만 눈금은 같은 자리에 멈춰섰다. 사장님은 저울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고 그저 벽돌을 문 쪽에서 안쪽 구석으로 옮겼다. 홍방의 다른 나무들도 이상해졌다. 굳게 켜서 말려둔 판재가 하룻밤 세상자 쪽으로 활처럼 휘어 있었다. 사장님은 휘판재를 말없이 내다버렸고 그 주부터는 단골 손님도 받지 않았다.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도 사장님은 공방 문을 잠그고 돌아와서는 열쇠를 쥔 채 한참 안을 살폈다. 금요일 저녁 만삭인 따님이 반찬통을 들고 공방 문을 연 때였다. 사장님이 대패를 놓친 채 소리부터 질렀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영문을 모르는 따님은 문 앞에서 반찬통만 건네고 발길을 돌렸다. 따님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야 사장님은 셔터를 내리고 내 앞에 앉았다. 사장님의 고향 골짜기에도 저런 암이 있었다고 했다. 흉년과 수탈로 마을이 반쯤 비어가던 시절 원한을 담으려고 짜던 물건이라고. 그 골짜기에서는 함을 만든 집도 함이 들어간 집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말이 남아 있었다.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는 그 시절 노인들도 끝까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만 건너 전해졌다. 아이들 목까지 담았다. 완성된 함을 미워하는 집 문지방 안에 들이면 그 집은 여자와 아이부터 상했다고 했다. 쓰고 난 함은 태울 수도 묻을 수도 없어서 여러 집이 순번을 정해 삭을 때까지 맞는다고 했다. 사장님은 버려진 모서리를 오래 들여다보고 나서 다 사가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낮게 덧붙인 말은 이랬다. 안에 든 것이 나올 때가 됐다고 제 몸을 미는 거다.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으려다. 사장님의 눈을 보고 그만두었다. 봉하는 일은 이틀 뒤 해가 가장 높이 뜬 낮에 시작했다. 쇠못은 처음부터 쓰지 못하게 했다. 같은 오동나무로 쇠기를 깎고 악교로만 붙이기로 했다. 대패로 쇠기를 다듬는 동안 상자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숨을 참는 조용함이었다. 벌어진 틈에 쐐기 끝을 밀어넣은 순간 안쪽에서 그것을 도로 미는 힘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세게 밀면 세게, 살살 달래면 살살. 틈 저쪽은 힘의 크기를 정확히 맞춰왔다. 사장님이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개고 악교가 굳을 때까지 그대로 누르고 있으라 했다.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틈 안쪽에서 가는 것들이 쓸리는 소리가 났다. 머리카락 다발이 마룻바닥을 쓸고 가는 소리 같았다. 해가 넘어가고 나서야 손을 뗐다. 다음 날 아침 다 굳었어야 할 쐐기가 흥건히 쳐져 있었다. 공방 어디에도 물기는 없었다. 젖은 쐐기에서는 흙냄새가 났다. 마른 공방 한가운데서 비 온 뒤 마당 냄새가 났다. 사장님은 그 위에 악교를 한 번 더 먹이고 삼배를 길게 끊어 7번을 감았다. 그 뒤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무게도 더는 변하지 않았다. 대신 상자를 받치고 있던 벽돌 2장이 보름 만에 싹아 부스러졌다.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되풀이됐다. 사장님은 사흘을 수소문한 끝에 고향 노인 한 분과 겨우 통화가 닿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짧았다. 만든 대로 돌려보내야지 별 수 있나. 우리는 새벽 3시에 공방을 나섰다. 사장님은 상자를 트렁크가 아니라 뒷좌석 바닥에 실었고 가는 내내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남쪽으로 4시간을 달려 지도에 이름만 남은 골짜기 초입에서 노인이 일러준 암자를 찾았다. 마당 한쪽에 그을린 등피가 걸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암자였다. 스님은 우리가 온 이유를 묻지 않았다. 보자기째 두 손으로 받아들더니 법당이 아니라 마루 밑을 향해 몸을 굽혔다. 마루 아래 어둠 속에 그 상자와 같은 빛깔의 모서리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몇 개인지는 세지 않았다. 세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줄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장님은 딱 한 번 입을 열었다. 저 스님 다음은 누가 맞나?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창밖만 내다봤다. 콩방은 다시 단골을 받고 굳게 켠 반제도 더는 휘지 않는다. 인편으로 오는 의뢰만은 사장님이 문간에서 먼저 두드려 본다. 빈소리가 나는지 아닌지